짠! 예. 오늘 간단하게, 아이고, 씨. 30쪽이구나. 여긴가 보다. 자, 오늘은 간쓸게 5권에 30쪽을 할 거야. 쓸게 5권에 30쪽. 자, 우리 간쓸게 5권에 30쪽에 가나 다 3편이 실려 있군요. 고아, 일단 가의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이 실렸는데요. 요 놈은 연계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에 표시 이렇게 봤더니 수특 233쪽에 있대요. 그럼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수능 특강 책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설명해 볼게요. 233쪽을 설명해 볼게요. 수특 233쪽에는요, 시가 3편이 있더라고요. 시가 3편. 그래서 이 수특은, 직접 뭐 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PDF 내려준 거 그거 보셔도 되고요. 뭐가 나왔냐면, 세 작품 모두 다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하는 거. 똑같은 말로 얘기한다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자연물의 의인화를 통해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이 여기가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런 작품,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실려 있냐면, 수특 233쪽에 보면 문태준께 실려 있어요. 자, 문태준 시인 평가원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얘를 좋아하는 작가다 보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문태준 거 우리가 점검을 좀 잘 해야겠다. 자, 일단 문태준의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는 작품이 실려 있는데,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의인화된 거지. 산수유 나무의 농사니까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는 거니까 의인화된 거야. 자, 일단 산수유 나무는요,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꽃을 피면 꽃이 넓어지고 꽃이 되게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늘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 밑에 그늘에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남을 위한 배려 이런 게 많았네. 자,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자, 산수유 나무의 그늘입니다. 여기서의 그늘은 긍정적인 의미야. 남들에 대해 휴식의 공간이라든가 배려하거나 이런 의미야. 요 그늘은. 그런데 이 산수유 나무의 그늘은요, 꽃이 필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얘는 꽃이 필수록 넓어집니다. 오히려 훨씬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넓어지다 보니까 남을 위한 어떤 배려라든가 그 다음에 휴식을 남을 위해서 공급해주는 애야. 그러니까 산수유 나무의 그늘, 산수유 나무는 초긍정 상태겠죠. 얘가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얘는 살면 살수록 남에게 도움을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긍정적인 거야. 그러면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한 다음에 그럼 인간은 어떠냐 봤더니 일단 대조 표시를 먼저 하고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이 있어요. 마음의 그늘이 있어요. 근데 이 그늘은 나쁜 의미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부정적인 의미죠. 너는 왜 이렇게 마음에 오늘 그늘이 보이니? 이런 건 부정적인 거야. 그죠? 너는 이렇게 성격이 그늘졌어? 뭐 되게 부정적인데, 여기에 그늘은 긍정이라고 그랬죠. 남에게 대한 배려와 휴식이나 이런 거야. 사람도 천성적으로 남에게 대한 배려를 하고 싶은 이런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산수유 나무는 꽃이 필수록 되게 그 긍정이 넓어졌죠. 사람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늘이 이만했으면 그늘이 점점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좁아진다는 거야. 그죠? 말려들고 좁아집니다. 그럼 부정적이라는 건 사람들의 그늘이 있대. 이건 부정이 아니야. 다 그늘은 있는데 그게 더 좁아지는 게 긍정입니다. 말려들고
좁아지는 게 부정이야. 마음의 그늘이 있다는 건 좋은 건데 그것이 점점 작아진다고요. 근데 산수유나무는 어떻게 해서 그 그늘이 점점 넓어지는 거고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러냐? 사람들은 점점 이기심이 많아지기 시작한대요. 점점 자신에 대한 욕심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는 거야? 산수유 나무의 그늘 농사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면 쭉 묻고 주제는 바로 뭐냐면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겠구나. 오씨, 나만 떠드니까 나만 덥잖아. 이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지, 이놈들. 이런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들, 이런 산수유나무에 농사를 안 짓는 놈들. 자, 이게 정리된 거 하고 여러분들 요즘 전자기기 많이 쓰시니까 수특 233쪽 그 내려받으셔서 이렇게 딱 캡처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지? 무슨 말이겠죠? 자, 내용은 이게 전부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린 게 우리 거에 실려있는 백석의 수라라는 게 실렸으니까 그때 하고 세 번째 거는요, 수필이 실렸더라고요. 그럼 우리 그것도 정리해보자. 법정 스님이 쓴 수필이 있더라고요. 준혁이 책. 자, 법정 스님이 썼던 수필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설해목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설해목. 자, 설은 한자는 없지만 그냥 생각해. 눈설자고요. 해로울 해자, 해충할 때 그 해자. 목은 나무 목자야. 그러니까 눈이 나무에게 해로움을 준 거야. 이 수필은 어떤 거에 나오냐면 나무가 태풍이 불어도 이 나무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무는 버텨요. 근데 한겨울에 이 나무가 부러지는 거야. 그 태풍에도 버틴 놈이 부러지는 거야. 왜냐면 눈이 내리니까 눈이 내리고 이게 계속 무거워져. 그러더니 한순간에 이게 뚝 부러져 버렸대요. 그게 설해목입니다. 결국 법정 스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약한 눈이 강한 나무를 쓰러뜨린답니다. 쓰러뜨린다라는 얘기를 담은 겁니다. 자, 그러면 때로는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강한 것이 나쁘다가 아니야. 강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약한 것 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수필입니다. 그래서 이 수필에는 길진 않은데 4가지 이야기가 대등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가지가.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더벅머리 학생이 있습니다. 더벅머리 학생이 있대요. 더벅머리 학생이라면 남학생들 스포츠처럼 이렇게 짧게 깎는 거 있죠? 그런 거야. 옛날에는 학생들은 모두 다 머리가 그렇게 잘랐어야 돼요. 근데 얘가 아주 그냥 문제합니다. 그래서 사고만 치고 다녀서 아빠가 때로는 막 훈계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는데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거야. 오히려 더 빗나갑니다. 난리 나는 거야. 학교 일진이야. 그래서 아빠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더벅머리 학생을 그냥 놔두면 사고를 더 치잖아. 그래서 그럼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절에다 가둬놓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법정 스님한테 스님, 이거 내 아들인데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가버려요. 얘는 씩씩거립니다. 나를 조련한다고? 개소리 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스님이 더벅머리 학생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더니 밥을 차려와요. 배고프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이 언제 나한테 뭐라고 하나, 언제 나한테 교육을 시키나 하면서 학생이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이 또 가더니 이 좀 씻고 싶지? 하더니 따뜻한 물을 받아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더벅머리 학생이 이 스님에게 오히려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의 내용은 뭐냐면 더벅머리 학생은 늘 아버지가 어떻게 해왔냐면
뭐 때리거나 훈계를 하곤 했습니다. 강한 훈계를 했습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걸 대비하고 있었는데 늘 익숙한 일이야. 이걸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 스님은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따사로운 손길만 주었대요. 그러면 비유적인 표현 이 훈계가 바로 뭐냐면 강함을 얘기하는 거고 요게 바로 뭐겠어? 부드러움 또는 약함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그죠? 저쪽에서 배고프다고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러면 밥을 줘야지. 두렵지 않아. 자, 두 번째 얘기는요. 두 번째는 겨울철 나무가 나옵니다. 겨울철 나무가 이제 설해목과 연결된 얘기가 나올 거야. 여름에는요, 그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았던 나무야. 모진 비바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러지지 않았는데요. 겨울에 어떻게 했어? 그 눈이 내리더니 그 나무를 부러뜨려 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눈은 어떻게 생겼냐면 눈은 어떻게 생겼죠? 눈은 아주 솜털보다 가볍죠? 가볍고 하얀 눈입니다. 그 가벼운 눈은 절대로 무겁지 않잖아. 그러니까 부서뜨릴 수가 없는데 이 나무를 부셔버린대요. 때로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함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이런 건가 봐. 네 개가 병렬적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세 번째. 인도에 살인마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살인마가 있나 봐. 인도에 살인마가 있는데 얘를 교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도 두려워서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교도소에 몇십 년을 집어넣어도 아무렇지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처에게 데려옵니다. 부처님 이거 어떡할까요? 했더니 부처가 얘를 교화시켰는데 얘를 교화시키는 건 부처의 어떤 신통력, 부처의 어떤 신통력도 아니었어요. 부처의 어떤 권위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부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위엄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없이 베풀어주는 부처의 자비였어요. 이것이 저 인도의 살인마를 교화시키게 됐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닷가에 조약돌이 있어요. 바닷가의 조약돌은 누가 만들어요? 커다란 바위가 있다라면 무쇠 망치로 두들겨 갖고 조약돌을 만드냐? 안 그래요. 무쇠로 만든 정으로도 그걸 만들 수가 없대요. 이걸 조약돌을 만든 건 뭐야? 부드럽게 흘러가는 물결이 만들었답니다. 부드러운 물결. 얘가 이것을 만들어냈대요. 때로는 부드러움, 때로는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자,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럼 구성 방식은 어떻게 써? 더벅머리 이야기 한 덩어리, 겨울철 나무 이야기 한 덩어리, 인도의 살인마 이야기 한 덩어리, 바닷가의 조약돌 이야기 한 덩어리. 즉 무슨 말이야? 바로 병렬적 구성을 가지고 있군요. 병렬적 구성을 가지고 나온 게 이 작품이다. 자, 그렇게 긴 게 아니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땅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저놈이 나오면 꼭 시험 문제에 같이 나오는 놈이 있어요. 법정에 설해목이 나오면 꼭 시험 문제에 같이 나오는 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호승의 설해목이 꼭 같이 나와요. 설해목이 꼭 같이 나와요. 법정의 설해목이라는 수필이 나오면 정호승의 시 설해목이 같이 나와요. 똑같은 설해목이야. 그런데 의미가 좀 달라요. 이쪽의 설해목은 뭐겠어요? 어떤 부러지는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나잖아.
얘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자연현상부터 얘기하고 시를 어떻게 썼나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떤 자연현상을 보고 시를 좀 쓰고 있냐면 하늘에서 눈이 펑펑펑 내립니다. 폭설이 내립니다. 얘가 내려요. 그래서 나무 혹은 나뭇가지 위에 저 눈이 계속 쌓이는 거야. 이게 나뭇가지면 여기에 눈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쭉 처지다가 어떻게 해서 뚝 부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나무가 부러져요. 부러지는 겁니다. 요것을 보고 시로 바꿨습니다. 그럼 일단 나무가 부러지면 나무가 내 재산이라면 아이고 재산이 하나 없어졌어요 하니까 얘는 부정적인 걸 거야. 그죠? 요 모습을 시로 어떻게 바꿨냐? 요것을 주객전도의 표현을 이용합니다. 주객전도의 표현을 통해서 시를 만듭니다. 주객전도는 주인과 손님이 바뀌죠. 뒤바뀌는 거야. 자연현상은 선후관계를 따지면 눈이 내렸기 때문에 나무가 부러져야 되죠. 이걸 바꿔요. 이걸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는 비유적인 표현은 나입니다. 나야. 나무가 폭설을 만나는 걸로. 폭설은 비유적인 표현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야. 자, 폭설이 내려서 나무까지 눈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얘는 내가 나무야. 이렇게 나무의 상태야. 하늘에서 폭설이 내립니다. 눈이 내려요. 눈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죠. 내리는 사랑의 대상을 내가 다 껴안는 거야. 일로 와 하고 다 껴안는 거야. 바뀌었죠. 뒤바뀌었죠. 그래서 나무가 이 폭설을 껴안습니다. 아까는 눈에 의해서 나무가 당한 거라면 이제는 어떻게 써? 그 눈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껴안았대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 부러져요. 이게 일종의 내가 사랑의 대상을 껴안았더니 부러진 거니까 뭐 비유적인 표현은 사랑의 상처가 생겼겠죠. 그런데 이 시 속에서 사랑의 상처가 있으면 부정적일 겁니다. 상처라는 말 자체가 부정이니까. 근데 이 시 속에선 뭐라고 하냐면 부러졌지만 부러져도 그래도 아름다울 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러져도 그래도 아름다울 뿐합니다. 내가 비록 사랑의 상처를 얻었지만 그 상처도 나에게는 소중하다고 인식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무가 부러진 이 설의 목은 예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내가 사랑을 해서 사랑하면서 실패를 해서 상처를 받았어. 하지만 그 자체도 나에게는 무척 소중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인식했고요. 부러져도 그것이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이 말이 바로 뭐겠어? 어떤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죠.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싶은 게 요놈이구나. 법정의 설해목은 단순하게 나무가 부러지는 거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난다면 이 정호승의 설해목은 비록 사랑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도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했니? 같이 따라 나온다는 거 체크. 자, 그 다음에 가작품을 내야겠다. 됐죠? 이제 백석의 수라 작품이네. 자, 아까 문태준도 좋아하는 시인이긴 한데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좋아하는 시인이긴 한데 백석을 평가원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건 평가원의 최애 시인입니다. 백석은 평가원이 좋아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백석 씨는 전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지 하면 또 나와요. 그죠? 얘는 항상 나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최애 시인입니다. 심지어 2022학년도 예비 수능에도 백석의 수라 이 작품이 실렸군요. 얘가 실렸네. 얘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봤더니 백석은 활동은 일제시대 때 주로 활동을 했고요. 얘의 시의 결론은 뭐냐면 흩어진 공동체 회복을 응원합니다. 그죠?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를 주로 쓴 사람이 바로 백석입니다. 백석은 때로는 음식에 관한 시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음식을 만드는 우리는 조선인이야 모여 함치자 이런 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은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는 그런 시를 썼던 사람이 백석입니다. 다음 제목이 뭐냐? 수라라고 되어 있네. 수라는 원래 불교 용어인데요. 아수라에서 온 말입니다. 아수라. 그럼 아수라는 뭐냐? 첫 번째, 귀신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귀신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아주 불순한 곳이군요. 두 번째. 근데 귀신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곳은 바로 뭐냐면 혼란과 혼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혼란과 혼동이 존재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게 아니겠죠. 백석의 눈은 일제시대의 조선의 모습이 바로 아수라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주 혼란과 혼동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사람들이 막 난장판을 펴놓으면 왜 이렇게 난장 펴?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왜 이렇게 아수라장이야? 이런 말 하죠. 그게 여기서 온 말입니다. 야수라에서 온 말이야. 혼동과 혼란, 무질서함 이런 것이 바로 아수라입니다. 자, 이제 해보자.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립니다. 자, 형광펜 들고 아무 생각 없이에다 네모 쳐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자, 형광펜이 없는 사람은 색깔 볼펜으로 아무 생각 없이에다 네모를 땅 쳐볼게요.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요. 화자가 심리가 계속 변해요. 그걸 체크해 줘야겠어. 화자의 심리가 계속 변할 거거든요. 그놈을 체크해야 돼. 그럼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무심함입니다. 뭐야 이거 거미 있네. 에이, 버려야지. 이런 거야.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갈게요.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했죠. 가슴이 짜릿한다 형광펜. 거기서 짜릿하다는 것은 거기서 짜릿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프고 쓰리다입니다. 아프고 쓰리다야. 그러면 왜 내 마음이 아프고 쓰리냐면요.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새끼 거미를 밖에다 버렸잖아. 근데 엄마 거미 같은 큰 거미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게 이거 새끼 찾으러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불쌍함과 연민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거미를 밖에다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은 따뜻한 곳이긴 해요. 하지만 새끼와 헤어진 공간이죠. 그거하고 문 밖은 추워.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걸 둘이 따져봐요. 그러다 내가 아무래도 부모랑 같이 있는 게 추워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거미를 아주 조심스럽게 싸서 밖에다 버립니다. 아까는 그냥 쓸어서 버렸는데 지금은 조심스럽게 갖다 버리는 거야. 왜냐면 둘이 만났으면 하는 거야.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 두 줄 내려와서 서러워한다 네모 쳐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였냐면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이 겹쳐서 바깥에다가 버린 거야. 그리고 해서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 하다에 가슴이 메이는 듯 거기다 형광펜. 이제는 아까 서러워한다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메이는 듯 하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새끼 거미 버렸죠. 그래서 엄마 거미가 오길래 엄마 거미를 갖다가 같이 놨어요. 이번엔 무슨 거미가 오냐면 아주 알에서 갓 깬 거미가 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신생아가 하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까 버렸던 게 뭐야? 그게 엄마 거미였고요. 이제 뭐야? 이 알에서 갓 깐 개미가 그 엄마 찾으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그놈을 다시 버려줍니다. 어디로? 문 밖으로. 자, 다시 밑으로 두 줄 내려가면 우측. 살아나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 네모. 이제는 서럽게 한다는 건 죄책감까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거미 가족을 내가 어떻게 만든 거지? 내가 미쳤지? 내 이 거미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다니 이 나쁜 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서럽게 한다 해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내려갑니다. 맨 끝에 슬퍼한다 네모칩니다. 이제 이 알에서 갓
깬 거미를요 조심스럽게 따서 밖에다 버리면서 꼭 니네 가족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소원을 합니다. 즉 뭐였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거미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염원합니다. 거미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야? 조선인들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죠? 계속 앞으로 갑니다. 다시.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해서 줄을 쭉 연결해서 가슴이 짜릿한다로 연결해 주시고, 가슴이 짜릿한다 해서 서러워한다로 연결해 주시고, 서러워한다 해서 가슴이 메이는 듯한다로 연결해 주시고, 가슴이 메인다 해서 서럽게 한다, 슬퍼한다로 쭉쭉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첫 줄로 가서 방바닥에다 세모 쳐볼게요. 나는 지금 유사한 행동을 3번 합니다. 거미를 3번 버려요. 근데 모두 다 어디서 발견하냐면 방바닥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거미를 버리는 3번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 거미는 방바닥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됐죠? 그러니까 가족 해체의 공간, 가족 공동체 해체의 공간이군요. 또는 가족 공동체 해체의 공간이네. 가족 공동체의 해체의 공간이 방바닥이었습니다. 내가 3번에 걸쳐서 그거를 해체시켜버렸어요. 나쁜 놈이네.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립니다. 차디찬 밤입니다. 차디찬 밤도 세모 쳐볼까? 자, 차디찬 밤이 세모인데 일단 그냥 일반적인 시간적 배경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죠? 추운 겨울이에요. 이거 알려줄 수도 있고. 두 번째, 나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내가 거미를 버렸는데 하필이면 가장 추울 때 버린 겁니다. 거미 가장 고통스럽게. 그러면 화자의 비정함이 더 부각되는 거죠. 화자의 비정함을 더 부각하는 겁니다. 비정함을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아니 따뜻할 때 버리면 거미도 편할 텐데 나쁜 놈이 아주 추울 때 버린 거야. 다음 3번째, 거미의 입장이면 쫓겨났는데 하필이면 가장 추울 때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뭐야? 거미의 어떤 부정적 현실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겠죠. 차릿한 밤입니다. 언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습니다. 나는 가슴이 짜릿합니다. 일종의 죄책감이겠죠. 그죠? 쓰리고 아픈 이유는 죄책감이죠. 내가 저 새끼를 저기다 버렸구나 이런 얘기죠.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자 여기 문 밖 좀 어중간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문 밖. 문 밖은 추운 곳이니까 거미가 살기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문 밖으로 버려서 얘네 둘이 만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 회복 가능성의 공간이겠죠. 아까 방바닥이 가족 공동체 해체의 공간이라면 문 밖은 가족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못 만날 수도 있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합니다. 죄책감과 연민이 몰려오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아린, 고통스러움이죠. 아린 정도 고통스러운 가슴이 싹기도 전이었습니다. 사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나는 엄마 거미를 보내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가재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답니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 했습니다. 죄책감이 더 커진 거죠.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내가 무섭겠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고 나를 서럽게 합니다. 나는 죄의식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죠. 도와주려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왜 가는 거야? 이런 말이겠죠.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말아 또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라는 말 나오는 거지. 지금 나는
유사한 행동의 반복이 보입니다. 어떤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냐면 거미를 쓸어버리는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요번도 문 밖에서 만나라는 얘기죠.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을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답니다. 자, 그럼 다시 상황을 정리해보자. 자, 일단 어디에 나타나냐면 방바닥에 나타난 거미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방바닥에서 내가 이 거미들을 어디로 다 보내버려요? 문 밖으로 보내버리죠. 하필이면 언제라고 그랬어? 차디찬 밤이었죠. 그죠? 그래서 차디찬 밤이 부정적인 거 세모였고요. 방바닥 자체도 세모였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가족이 해체됐죠. 가족 공동체의 해체 공간이죠. 해체 공간이 방바닥이었으니까 부정적이겠네. 그 다음에 그 문 밖은 처음에는 무심히 버렸을 때까지는 몰랐지만 뒤에선 만나라고 보내준 곳이죠. 그러니까 완전 초긍정은 아니지만 어중간한 긍정을 해볼게요. 만날 수도 있으니까 초긍정은 아니지만 어중간하게. 여기는 무엇이냐? 가족 공동체 회복 가능성의 공간이죠.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혹시 거기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바닥에 있는 거미를 문 밖으로 보내는 걸 여러 번 하죠? 거미를 버리죠. 그런데 이 여러 번 거미를 보낼 텐데 그때마다 심리가 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했습니다. 뭐야 이거 거미 하나 있네? 아유 보내야지. 이때가 언제냐면 새끼 거미가 나왔을 때. 하지만 새끼 거미를 보내고 났더니 어떻게 써요? 뭐가 나타나? 엄마 거미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이 들겠죠. 죄책감과 플러스 나름대로 슬픔을 느낄 겁니다. 그죠? 아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거죠. 여기는 큰 거미를 버렸을 때 이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뭐가 있어요? 이제 갓 깬 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까보다 죄책감은 더 커졌지. 그죠? 더 커졌고 거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 하나의 소원을 빕니다. 꼭 만나야 돼. 이런 거겠죠? 이제 여기가 뭐냐면 갓 깬 거미가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요 부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죠? 이 부분은 유사한 행동의 반복이 보입니다. 뭐냐면 유사한 행동이라는 건 거미를 버리는 행동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써? 어떤 죄의식 또는 죄책감이 점점 커지죠. 그죠? 어떤 죄책감이 점층적이죠. 죄책감을 점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점점 죄책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됐어? 됐어? 오케이. 에이씨. 자, 다음. 나 작품을 한번 해볼게요. 나 작품. 전자기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지금. 아, 너 남자친구한테 편지 쓰고 있지, 너. 야이씨! 딱 걸렸어, 저것이. 나 씨. 자, 그 다음에 나 작품에 봤더니 뭐냐면요.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가 신났습니다. 왜? 시상 떠오르는 거 지워줘서 안타깝냐? 되살리기. 그 다음에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인데 서정주만 나오고 견우의 노래는 안 나와요. 그게 수특문학의 95쪽이래요. 그럼 거기도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수특문학 95쪽이 나왔는데 자, 수특문학 95쪽은 문학작품이 2개가 실려있어요. 첫 번째는 서정주의 작품이 하나 실려있고요. 두 번째는
신경림의 농무가 실려요. 신경림 농무 한번 배웠죠? 뭐 있냐면 운동장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소주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장터로 갔더니 사람이 없고 다시 어디 가서 도살장에 가서 소를 죽이고 나서 신명이 나요. 기억나지? 그죠? 그 작품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왜 실었냐? 수트 95쪽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폐해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급속한 산업화의 폐해.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주 해로움이 있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 신경림의 농무와 같이 농촌이 파괴되는 게 있더라고요. 농촌 파괴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게 95쪽에 나온 게 바로 그 예가 뭐냐면 신경림의 농무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야. 그렇죠? 신경림의 농무가 농촌 파괴의 예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촌만 파괴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거나 무너지거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급속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돈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사람은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 하냐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에 대한 존엄이 뚝 떨어집니다. 네 번째, 어떤 전통성이 사라집니다. 뭐 딱 부러지게 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전통성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이건 말고도 여러 개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95쪽, 이 수트 95쪽을 쓴 그 페이지를 만든 출제자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런 신경림의 농무 같은 작품이 1970년대잖아. 그러면 이 상태로 끝날 수는 없잖니? 그러니까 그 95쪽을 만든 사람은 요것을 해소하거나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이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질맞의 신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대요. 그럼 질맞의 신화가 뭔지 알아야겠구나. 일단 신화니까 신적인 이야기겠지.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질맞의 신화는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니까 이거 다리 자체가 아예 없고, 이거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있잖아. 아예 두 발이 아예 없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걸어다녀? 이게 두 팔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다니는 사람 있죠? 그죠? 그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마을 사람이 왔는데요. 조선시대는 양반 빼고는 다 못 살았습니다. 다 전체가 가난한 거야. 근데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우리 마을에서 구걸하는 거 우리는 꼭 받아주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못 사는데 우리 마을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러 다니는 걸 다 허락을 합니다. 그럼 이거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면 현대사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안진뱅이가 여러분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구걸하러 돌아다녀요. 그럼 마을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아마 현대사회는 그 안진뱅이 없애버리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집값 떨어진다고 막 그럴 거야. 근데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구걸하다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진뱅이가 어떻게 또 이동하겠죠? 그러면 그쪽 집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그죠? 그게 단순하게 물 한 컵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힘겹지만 이제 재곤이를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재곤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난리가 납니다. 야, 우리는 천벌을 받을 거래요. 왜냐면 재곤이를 우리가 잘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재곤이가 우리 마을을 떠난 거잖아. 그러면 하늘에서 천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벌벌벌 떱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그때 신선교, 종교입니다. 종교. 신선교라는 종교를 가진 조선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선달이 얘기합니다. 내가 도를 좀 아는데 요즘을 하면 목사, 신부, 부처 이런 사람들이야. 스님, 부처라네. 스님. 내가 종교를 알아서 그러는데 너 그 거북이처럼 다니는 걔 얘기하는 거지. 왜 거북이냐면 거북이 다닐 때 목이 앞으로 쑥 빠졌다 막 들어왔다 들어가다 하잖아. 이 안진뱅이도 이렇게 팔로만 지탱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제일 먼저 오고요. 움직이고. 또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거북이처럼 생겼나 봐. 아, 걔 거북이같이 생기네. 걔 여기 겨드랑이에서 막 날개가 생기더라. 그러더니
하늘로 슉 날아가더라고. 아야, 걔 신선이 돼서 날아간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신선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확인하러 왔던 사람이었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는 설화가 이 질마제 신화입니다. 그러면 이 질마제 신화에 바로 뭐야? 여기서 바로 뭐냐면 전통성이 있죠? 전통적 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전통성을 회복하는 것이 질마제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전통성을 회복하는 것이 요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질마제 신화에 있는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서정주라는 작가가 그대로 이것을 시로 변용합니다. 시로 변용을 하는 거야. 지금 했던 신화의 이야기야. 지금 신화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시로 바꾼 거야. 그게 뭐냐면 서정주가 썼던 신선제곤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서정주가 쓴 신선제곤이라는 시입니다. 그럼 일단 이름부터 왜 하필이면 제곤인지. 신선은 뭔지 알죠? 제는 있을 제자입니다. 있을 제자고요. 곤은 땅 곤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거라 이런 얘기야. 즉 안진뱅이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와 동일한 개체들이야. 나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자, 그럼 다시 시로 가봅니다. 이제 상황을 해볼게. 마을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냐면 제곤이를 발견합니다. 제곤이는 아까 안진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제곤이에게 할 수 있는 배려를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면 이 수특문학 95쪽을 만든 사람은 1970년대에 있었던 이런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이런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야. 그죠? 저런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면 얘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쓴 거야. 제곤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진뱅이라고 그랬죠? 안진뱅이고 그 다음에 걷는 모습이 걷는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팔을 짚고 가는 모습이 마치 거북이처럼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북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북이에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요.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큰일이 벌어져요. 제곤이가 사라집니다. 제곤이가 사라지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떡하죠? 천벌을 받을 거라 두려워했죠? 천벌을 마을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야,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제곤이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벌을 받아.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제곤이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천벌을 받을 거라고 인식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온다 그랬어? 신선교의 조선달이 나온다 그랬죠? 조선달의 해석. 얘가 해석을 해줍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고 그 거북이처럼 생겼던 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걔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갔다니까? 내가 신선의 세계를 좀 잘 아는데 걔 신선살이하라고 한 거야. 신선살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 이제 안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원래 하늘의 신이었는데 우리가 잘하나 못 사나 한번 확인하러 온 거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제곤을 신격화합니다. 신격화합니다. 얘는 산문시고요. 그게 쭉 글이 나온 겁니다. 산문시입니다. 그러면 자, 미안해. 좀 더 한다가 자, 표현된 전통의식이 뭔가 보자. 전통성. 요 신선제곤이라는 이 작품에서 표현된 전통성이 뭐냐? 첫 번째 인과응보 사상. 인과응보 사상이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하늘의 천벌을 받아요 라는 인과응보 사상.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잖아. 1970년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인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다음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한 명의 부자가 나타나서 재곤이를 도와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재곤이가 이 마을에 구걸하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자 이렇게 했잖아. 공동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거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난 슈퍼맨 같은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음 세 번째, 순환론적 사고. 사람이 신선이 되었죠? 신선이 되면 또 뭐가 되고 이게 순환이 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도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고 어느 순간에 네가 안진뱅이 되고 이렇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여라. 이런 거. 마지막 네 번째, 낙천적 의식. 재곤이가 사라진 건 되게 어려운 부정적인 일이죠. 근데 조선달이 어떻게 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죠. 이런 낙천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 쉬었다 가자.